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디펜지스 교육을 진행할 KMS의 손현준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징 테스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디펜직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에서 Q&A 기능을 사용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차와 시간입니다. 퍼징 테스트와 디펜직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며 도구 사용 방법, 도구 사용 데모, 운용 방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알림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직스를 소개하기 앞서 퍼징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징 테스트는 문제 유발 데이터를 전송하여 대상의 이상 증상을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문제 유발 데이터란 정상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특정 값,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의 시퀀스를 규칙에 맞지 않도록 변형시켜 여러 종류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어노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프로토콜 패킷 또는 API, 라이브러리 등 규격에 따라 대상에 전송하고 대상의 반응을 통해 이상 현상, 버그, 취약점 등을 찾는 기법입니다. 버그, 코딩 오류, 보안 약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는 테스트 기법 중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해커와 보안 기술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징 테스트의 타겟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퍼징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지 테스트 프로세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 제품의 어택 서피스와 어택 벡터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택 서피스는 공격 가능한 영역을 뜻합니다. 어택 벡터는 영역에 속한 각각의 공격 지점을 뜻합니다. 공통점을 갖는 여러 벡터가 모여서 하나의 어택 서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 등 무선 인터페이스와 GPS, 웹 어플리케이션,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여러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GPS는 재민 공격이 가능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 취약점을 이용한 SQL 인젝션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선 프로토콜은 스니핑 공격과 USB, 메모리를 통해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식의 공격도 가능합니다. 어택 서피스는 공격 가능한 영역을 뜻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모두 어택 서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택 벡터는 블루투스라는 어택 서피스를 예로 들면 블루투스에는 L2CAP, RFCOM, SDP, A2DP, AVRCP와 같은 여러 세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중 AVRCP라는 프로파일은 블루투스를 사용해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AV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세부 프로토콜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다면 재생, 중지, 음향 조정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이 AVRCP 프로토콜입니다. 만약 공격자가 AVRC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블루투스의 헤드셋을 임의로 음소거시키거나 소리를 제일 크게 하거나 하는 등의 임의 조작 공격이 가능하다면 AVRCP는 하나의 어택 벡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공격에 사용되는 수단이 어택 벡터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에 어떤 어택 서피스와 어택 벡터가 있는지 목록화하고 이러한 목록에 대해 빠짐없이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퍼징 테스트의 주요 목적입니다. 퍼징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강건성 저해 요소와 보안 취약점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타겟에 일반적이지 않은 어노멀리를 입력해서 타겟의 시스템이 크래시되거나 프리징 될 경우 시스템 강건성 저해 요소를 식별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원격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경우 도스와 같은 보안 취약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징 목적에 대해 아래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출시 전 소프트웨어에는 버그와 코딩 에러, 보안 약점, 기능 오류 등 버그들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때 파지티브 테스트 또는 기능 테스트를 통해 기능 오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에는 강건성 저해 요소, 보안 취약점, 코딩 에러 등 많은 버그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제품이 출시된다면 해당 버그들은 해커가 공격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출시 전 퍼징 테스트를 통해 버그와 취약점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징 테스트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기법에서 퍼징을 설명할 때 네거티브 테스팅이라고 표현합니다. 네거티브 테스팅은 비정상적인 입력을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동적 탐지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입력되지 않을 이상한 값들을 주입하여 시스템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일반적인 입력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거티브 테스트의 입력값은 무한대로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퍼징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거티브 테스트의 정반대인 파지티브 테스트입니다. 파지티브 테스트는 정상 입력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취약점을 찾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파지티브 테스트는 테스트 대상 기능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모두 테스트한다면 100%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 기능과 글쓰기 기능, 글 삭제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에 대해 정상적인 정보를 입력해서 회원 가입을 해보거나 글을 작성해보거나 글을 삭제해보는 식으로 모든 기능을 테스트하고 100%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징 테스트에서 100% 커버리지를 달성했다고 해서 완전한 퀄리티를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값을 입력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지티브 테스트 중에는 대표적으로 펑션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테스트와 파지티브 테스트의 차이는 아래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을 때 파지티브 테스트에서는 1에서 15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서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요. 네거티브 테스트에서는 나이를 입력하는 란에 일반 문자, 특수 문자, 나이가 될 수 없는 음수나 매우 큰 숫자들을 입력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퍼징 테스트 도구인 퍼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 퍼저는 정상적인 샘플 파일 또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반전해서 어노멀리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해당 파일 또는 프로토콜의 구조와 규칙 등을 신경 쓰지 않고 값을 랜덤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주로 랜덤 방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랜덤 방식이기 때문에 입력 파일의 형식과 구조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형식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non-intelligent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네레이셔널 버전은 파일과 프로토콜의 형식과 구조 등을 베이스로 어노멀리를 생성하는 인텔리전트 방식입니다. 프로토콜과 파일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토콜과 파일마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그와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모델 베이스의 제네레이셔널 퍼저를 꼭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진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는 헤더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레이어의 헤더 부분에는 해당 레이어의 값, 내용들이 들어있고 데이터 부분에는 상위 레이어가 캡슐화되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각 레이어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크섬 등을 사용해 무결성과 신텍스를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과해야 레이어의 헤더 부분이 실제로 처리되고 이후 데이터 부분의 처리를 위해 상위 프로토콜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퍼징 타겟 레이어는 즉 어노멀리가 포함된 레이어가 대상 장비에서 실제로 그 값들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하위 레이어의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림을 예로 보면 TCP 레이어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TCP 헤더 부분에 어노멀리를 추가하는 경우 TCP 레이어 아래에 있는 이더넷과 IP 레이어의 모든 조건을 통과해야 실제 TCP 헤더가 처리되면서 어노멀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조건들을 만족함과 동시에 타겟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노멀리를 생성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제네레이셔널 퍼저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 모델러 모듈이 있습니다. 모델러는 프로토콜 구조에 따른 데이터 포맷과 메시지 시퀀스 정보를 갖는 모듈입니다. 다음 어노멀리 라이브러리는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입력값 모음입니다. 랜덤 값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어노멀리에 따라 취약점 발견 가능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어노멀리를 갖는 퍼즐일수록 좋은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택 시뮬레이션 엔진은 프로토콜 모델을 기반으로 어노멀리를 적용하여 실제 퍼징 데이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듈입니다. 런타임 어널리시스 엔진은 테스트 대상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모듈입니다. 퍼징에서 타겟의 이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담당하는 모듈입니다. 타겟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핑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도화된 방법으로는 실제 테스트하는 프로토콜의 시퀀스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과 타겟의 리소스, 로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의 결과와 로그를 저장하고 보고서를 제공하는 리포트 모듈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노멀리는 크게 필드 레벨, 스트럭처 레벨, 시퀀스 레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드 레벨 어노멀리는 프로토콜에서 특정 필드 단위로 이상한 값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필드는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드의 크기는 모든 필드가 똑같지 않고 필드의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필드마다 크기와 입력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필드 레벨 어노멀리는 그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값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필드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10바이트 이상의 큰 값을 넣어서 오버플로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노멀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트럭처 레벨 어노멀리는 프로토콜에서 특정 필드 자체를 제거하거나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필드를 추가하는 방식의 어노멀리입니다. 필드 레벨에서 예시로 들었던 1바이트의 필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럭처 어노멀리는 해당 필드에 아예 데이터를 넣지 않고 필드 자체를 삭제하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스템에 언더플로우 등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퀀스 레벨 어노멀리입니다. 프로토콜을 보면 하나의 트랜잭션을 위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여러 패킷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패킷을 주고받는 것을 시퀀스라고 표현하는데 시퀀스 레벨 어노멀리는 시퀀스에 포함된 약속된 패킷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패킷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TCP의 4-way 핸드쉐이크를 예로 들면 퍼저가 연결 요청으로 TCP 싱크를 보낸 이후 서버로부터 싱크 에크를 회신받은 후 에크를 보내야 합니다. 다음은 필드 레벨에서의 오버플로우 어노멀리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이미지는 정상적인 HTTP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아래는 오버플로우 어노멀리가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정상적인 값과 비교해보면 get 뒤에 있는 슬래시 문자 하나 대신에 엄청 많은 A 문자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A 문자를 추가함으로써 원래 데이터보다 약 14바이트 이상의 크기가 오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겟에서 이런 어노멀리에 대해 예외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버퍼 오버플로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동작이 실행되거나 시스템이 프리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오버플로우가 실제 파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면 커맨드 라인 인풋 크기가 10인 버퍼에 스트링 카피를 하는 내용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풋으로 hello a라는 크기 10이 넘는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크기 10인 버퍼에 다 담을 수 없게 되면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할당받지 않은 메모리 영역에 A 문자를 복사하면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예제입니다. 실제 프레임을 처리하는 함수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트링 카피를 사용하거나 입력값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퍼저의 평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저는 크게 코드 커버리지와 테스트 타임, 유니크 크래시 3개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 커버리지가 중요한 이유는 퍼징 테스트를 통해 커버되는 실행 경로가 많을수록 취약점 발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타임은 단위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퍼저라는 의미입니다. 퍼징은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취약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단위 시간 동안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크 크래시입니다. 테스트를 통해 많은 취약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만 단일 종류의 취약점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퍼저의 중요한 항목으로 문제 발견할 경우 이를 항상 재현할 수 있는지와 테스터의 수준에 따라 테스트 결과가 크게 영향이 없고 자동화되어 테스터의 개입이 최소화된 도구가 좋은 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저의 동작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상황과 발견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퍼저는 타겟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적인 패킷을 전송하고 타겟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확인한 후 퍼저는 어노멀리가 포함된 테스트 케이스를 전송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ID 필드에 어노멀리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겟은 에러 코드를 담은 리스폰스를 전송함으로써 어노멀리에 대한 예외 처리를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퍼저는 다음으로 타겟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으로 정상적인 패킷을 전송하는데 타겟이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해당 테스트 케이스는 패스로 판정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할 때까지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되게 됩니다. 다음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킷은 일반적인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다음 랭스 필드에 어노멀리가 추가된 테스트 케이스를 전송을 하는데 이를 수신한 타겟에서 예외 처리를 하지 못하고 크래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퍼저는 정해진 시간 동안 타겟의 응답을 기다린 후 응답이 없는 경우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정상적인 패킷을 보내지만 타겟에 크래시가 발생한 상황이라 응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퍼저는 타겟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타겟이 재부팅된 후 관련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인스트루멘테이션에 대한 응답을 하고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퍼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초의 상용 퍼징 테스트 도구인 디펜직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징 테스트 도구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디펜직스는 소스코드 분석 도구가 아닙니다. 디펜직스를 테스트할 때 타겟의 소스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펜직스는 웹 어플리케이션 스캐너가 아닙니다. 일부 웹 어플리케이션 스캐너에서 퍼징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디펜직스는 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HTTP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250개 이상의 프로토콜에서 퍼징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로드 테스터가 아닙니다. 패킷을 생성해 전달하는 방식은 유사하지만 디펜직스는 리소스 고갈로 인해 시스템의 프리즈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닌 특정 데이터와 시퀀스에 의해 항상 재현되는 취약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퍼징 테스트 도구입니다. 디펜직스는 비정상적인 입력을 통해 동작을 확인하는 네거티브 테스팅 도구이며 테스트를 위해 타겟의 소스코드를 작성하거나 에이전트 설치 등이 필요 없는 블랙박스 테스팅 방법입니다. 또한 실제 실행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는 동적 테스트 도구이며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인베디드 시스템 펌웨어와 같이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모든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퍼징 도구입니다. 디펜직스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전용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250개 이상의 세부 프로토콜과 파일의 퍼징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토콜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프로토콜 중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오토모티브 이더넷 베이스의 DOIP, GPTP, SRP와 같은 차량 전용 프로토콜이 있으며 홈 IoT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비 프로토콜에 대한 퍼징 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디펜직스는 모델 베이스로 어노멀리를 생성하는 제네레이셔널 퍼저입니다. 프로토콜 모델 베이스로 다양한 어노멀리 기법을 사용해 프로토콜당 수십만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무제한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같이 빠른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2% 등의 샘플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빠르게 문제를 찾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블랙박스 테스팅 기법으로 운영이 매우 쉽습니다. 타겟이 어떤 소스 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알 필요가 없으며 단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프로토콜만 정하면 높은 수준의 퍼징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스텝별로 구성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테스트에 필요한 세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자도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식별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테스트 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로그에서는 테스트 시 발생한 송수신 트래픽의 정보를 제공하고 메시지를 클릭할 경우 오른쪽 헬프 메뉴에서 세부 패킷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킷 정보에서는 정상적인 필드와 어노멀리 부분을 색깔로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어서 발견된 취약점 분석 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프로토콜 모델 베이스의 어노멀리를 사용해 다양한 형태의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를 사용해 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약점으로는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인포메이션 릭, 리모트 익스큐션 등이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최초의 상용 퍼징 테스트 도구로서 여러 취약점 검출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헛블리드 취약점 검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디펜직스의 R&D 엔지니어가 TLS 테스트 스윗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취약점입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오픈SSL 1.0.1F 버전입니다. 취약점의 내용은 TLS 데이터 세션을 연결한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크기를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서버는 전달받은 크기로 이 데이터를 다시 회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A, B, C, D라는 네 글자로 회신해줘 라고 보내게 되면 서버는 살아있다는 표현을 위해 A, B, C, D라는 네 글자로 다시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보다 큰 데이터의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서버는 요청한 데이터의 크기를 만족하기 위해 임의의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A, B, C, D라는 20글자로 회신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는 이 20글자를 채우기 위해 A, B, C, D 이외에 모자란 16글자를 임의의 메모리 영역에서 가져와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임의의 데이터에는 계정 정보나 세션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취약점입니다. 이 헛블리드 취약점은 디펜직스 엔지니어가 최초 발견한 후 버그 수정 패치와 함께 CVE로 공개되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D링크사 무선 공유기에서 인증 과정 없이 접속과 통신이 가능한 취약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WPA 인증키를 생성하기 위해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핸드쉐이크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의 사람이 무단으로 접속할 수 있어 네트워크상의 사용자들이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입니다. 해당 취약점 또한 디펜직스의 엔지니어에 의해 발견되어 CVE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 제품군에 대한 취약점 검출 사례입니다. 맥OS에 사용된 블루투스 소프트웨어 메모리 손상 관련 취약점이 존재하고 루트 권한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취약점 또한 디펜직스를 사용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CVE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펜직스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펜직스는 타겟과의 연결을 위해 프로토콜별 다른 연결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와이파이 동굴이 필요합니다.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동굴이 필요하며 캔과 캔FD는 Pcan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디펜직스는 동글 연결과 같은 초기 연결 설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테스트 동작은 대부분의 프로토콜에서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프로토콜은 초기 연결이 매우 간단하며 그중 가장 복잡한 와이파이를 예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프로토콜은 원활한 드라이버 조작을 위해 퍼즈박스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퍼즈박스는 디펜직스가 설치된 PC 이외에 다른 PC에서 구동을 하거나 아래와 같이 가상머신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퍼즈박스를 구동하고 퍼즈박스의 와이파이 동굴을 연결합니다. 퍼즈박스의 설정 및 세부 정보는 내부 웹서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IP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IPADDR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실행 결과는 사진과 같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목록과 함께 IP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에서의 IP는 192.168.56.109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퍼즈박스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PC에서 PC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설정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 그 뒤에 퍼즈박스의 IP를 입력을 하면 관리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루트이고 패스워드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디펜직스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디펜직스와 연결에 필요한 인증과 연결된 동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와의 연결은 도구 설치 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며 사용 시에는 802.11ac 인젝터라는 항목에 사진과 같이 인터페이스의 목록이 보일 경우 와이파이 동굴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윈도우와 우분투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디펜직스의 실행 첫 화면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주황색 부분에 테스트 스윗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일반적으로 프로토콜별로 테스트 스윗이 나눠져 있는데요. 테스트가 필요한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테스트 스윗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에는 최근 사용한 테스트 스윗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헬프 메뉴가 위치해 있습니다. 디펜직스 사용 중 계속해서 이 오른쪽에는 헬프 메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디펜직스 사용 방법부터 각각의 프로토콜 시퀀스 정보와 테스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과 예시, 테스트 결과 상세 정보 등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디펜직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테스트 수입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디펜직스에서는 플렉스넷을 사용해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넷의 LMGRD 프로그램과 디펜직스 디몬 라이센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디펜직스 설치 시 제공을 해드리며 기존 고객분들 경우 디펜직스 설치 폴더 내부에 있는 플렉스 폴더, 아래 윈 64비트 폴더에 이런 파일들이 있거나 바탕화면에 디펜직스 라이선스라는 폴더에서 이러한 파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커맨드를 실행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명령어 실행을 통해 라이선스 서버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된 경우 디펜직스 디몬과 라이선스 서버 두 개의 커맨드 창이 생성되며 창이 꺼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해 디펜직스에서 플렉스넷 라이선스 서버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상단 파일을 누르신 후 라이선스 매니저 그리고 새로 나타난 창에서 set 서버 어드레스를 누르신 후 다시 새로운 창에서 로컬 플렉스 서버 인 디폴트 포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 OK 누르시면 해당 창은 사라지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창에서 리플래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라이센스 스테이터스에 사용 가능한 테스트 수익과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퍼즈박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퍼즈박스를 디펜직스와 연결을 해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라이센스가 활성화된 경우에만 아래 설명드리는 퍼즈박스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유틸리티에서 퍼즈박스 설정을 클릭하면 퍼즈박스 설정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퍼즈박스 연결과 연결된 퍼즈박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즈박스의 연결은 디펜직스 설치 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며 기존 고객분들은 이미 퍼즈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연결된 퍼즈박스의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테스트 커넥션 버튼을 누르면 퍼즈박스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초록불이 나오는 경우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에 맞는 테스트 스윗을 불러와야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오픈 스윗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설치된 테스트 스윗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테스트 스윗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프로토콜의 스택 정보가 표시되며 그 아래에는 해당 스윗에 대한 RFC 문서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테스트 스윗을 불러오면 아래와 같이 테스트를 위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 메뉴가 퍼징 테스트를 위한 메뉴입니다. 숫자가 써있는 것처럼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타겟과의 연결, 호환성 확인, 테스트 설정, 테스트 케이스 설정, 테스트 결과 확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번은 타겟과 테스트를 위한 연결 설정을 위한 베이직입니다.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타겟의 맥, 채널, SSID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을 하기에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디펜직스에서는 스캔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누르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공중에 있는 AP를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SSID, 즉 와이파이의 이름이 나타나며 클릭 시 오른쪽에 해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를 외워서 입력칸에 넣을 필요가 없이 테스트 타겟의 SSID를 찾았다면 클릭 후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필요한 값들이 입력이 됩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캔 기능을 제공하는 테스트 스윗의 경우 테스트의 값을 디펜직스에서 자동 입력을 해주지만 스캔 기능이 없는 테스트 스윗에서는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 테스트를 한다면 어떤 값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에서 입력칸을 클릭하면 오른쪽 헬프 메뉴에 해당 값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사용자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터오퍼러빌리티는 프로토콜에 포함된 메시지 및 기능에 대해 타겟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호환성 체크 과정입니다. 각각의 프로토콜에는 여러 종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프로브, 어텐티케이션, 어소시에이션, 데이터 전송 등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타겟에서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정상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후 타겟이 정상적인 시퀀스대로 응답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응답이 없거나 시퀀스에 맞지 않는 응답을 잘못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항목을 보면 로그라는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로그를 클릭하면 오른쪽 헬프 메뉴에서 호환성 체크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대로 5번 항목에서 실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호환성 검사를 할 때 각각의 메시지와 기능에 대해 정상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시퀀스대로 응답하는지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펜직스에서는 각 메시지의 시퀀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헬프 메뉴에서 스윗 헬프를 누르신 후 아래쪽에 있는 테스트 시퀀스를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해당 테스트 스윗에 포함된 메시지 시퀀스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오퍼러빌리티 또는 일반 테스트에서 페일을 됐을 경우 원인 분석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오퍼러빌리티에서 로그를 누르면 왼쪽 이미지와 같이 테스트 간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 화살표가 디펜직스가 보낸 메시지이고 반대쪽 화살표가 타겟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로그를 보면 디펜직스에서 ZCL 프레임 데이터를 전송했고 타겟에서는 에크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프 메뉴에서 보면 로그와 마찬가지로 ZCL 프레임을 받으면 에크로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혹시 테스트에서 실패를 할 경우 시퀀스 정보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1차적으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해야 할 세 번째는 테스트 관련 세부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5개의 세부 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 컨트롤이라고 하는 실행과 종료 관련 세부 설정이 있고 로깅은 테스트 중 로그 생성 기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펜직스의 퍼징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수십만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로그를 기록한다면 상당한 리소스를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퍼징 테스트는 이상 현상을 찾기 위한 테스트 기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테스트에 로그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펜직스에서는 로그 생성 기준에 대한 여러 종류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처는 테스트 중 발생한 트래픽을 pCap으로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CVSS와 스코어링은 CVSS 2.0과 3.0에 대한 세부 설정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 중 런 컨트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컨트롤에서는 테스트 실행, 대기, 종료와 관련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임아웃의 기능은 디펜직스가 타겟에서 메시지를 보낸 후 타겟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 호환성 테스트와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 페일로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시퀀스에 걸리는 시간보다 타임아웃을 작게 설정할 경우 정상적인 실행을 페일로 탐지하게 되므로 너무 작지 않게 적절한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루프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를 끝까지 완료한 후 다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부터 시작하는 반복 테스트 기능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딜레이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 간 딜레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퍼징 테스트는 부하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타겟의 리소스 고갈, 부하로 인한 페일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타겟의 리소스가 작은 경우 테스트 케이스 딜레이를 사용해 타겟의 부하를 최소한으로 하여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밸리드 케이스 인스트루멘테이션 딜레이는 뒷장에서 설명드릴 인스트루멘테이션 딜레이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리피트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케이스당 테스트 반복 횟수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실제 테스트에서 페일 발견 시 재현 테스트를 위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테스트 정지에 대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스트루멘테이션입니다. 퍼징 테스트는 이상한 값 어노멀리를 주입한 후 대상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이때 대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인스트루멘테이션입니다. 디펜직스는 타겟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5가지 이상의 인스트루멘테이션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기능은 밸리드 케이스 인스트루멘테이션입니다. 이번에 호환성 테스트에서 사용했던 프로토콜에 포함된 정상적인 메시지를 통해 타겟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포함된 어노멀리를 전송이 끝난 후 정상적인 메시지 시퀀스를 통해 타겟이 정상적으로 응답하는지 확인하고 인스트루멘테이션 결과에 따라 해당 테스트 케이스의 성공, 실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디펜직스에서 밸리드 케이스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테스트하는 프로토콜의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타 도구 같은 경우 테스트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핑을 사용하여 타겟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실제 테스트하고 있는 프로토콜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핑 통신은 정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겟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터널 인스트루멘테이션입니다. 익스터널 기능은 외부 프로그램과 스크립트를 사용해 타겟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프로그램과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 방식을 통해 타겟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타겟의 디펜직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함으로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익스터널과 다르게 타겟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에이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리소스, 특정 파일을 모니터링, 로그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며 추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하는 SNMP 등을 사용해 타겟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는 퍼징 테스트 시 실제 실행할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디펜직스는 프로토콜의 모델 기반으로 어노멀리를 포함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개수에 따라 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 발견 효율이 가장 좋은 디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풀 테스트와 무제한 테스트가 가능한 언리미티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문제를 찾고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이 있으며 1%, 2%, 10%, 20%, 50%까지 여러 종류의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개수를 선택한 이후에는 테스트할 메시지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박스 쪽을 보시면 호환성 테스트에서 성공했던 메시지들이 보이실 텐데요. 디펜직스에서는 호환성을 지원하는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여 메시지의 프레임을 변경하거나 필드 값을 변경하거나 시퀀스를 변경하는 등의 세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그룹에서 특정 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그룹에 포함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상위 그룹을 선택하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나타나게 되고 최하위 그룹을 선택하면 그 그룹에 포함된 일부 테스트 케이스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테스트 케이스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테스트에서 최상위 그룹을 선택하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면 오른쪽 헬프 메뉴에서 테스트 케이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의 그룹 정보, 어노멀리 유형, 관련 취약점 정보, CVS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패킷의 프레임과 필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어노멀리 부분입니다. 6번에서 실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여 실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 시 실행 관련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완료한 개수와 총 개수, 진행 시간, 남은 시간, 진행 중인 테스트 케이스 개수, 초당 테스트 케이스 실행 개수, 인스트루멘테이션 성공, 실패 개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작 직후부터 해당 테스트의 로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쇼 로그 버튼을 누르거나 7번 리절트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리절트에서 실행 중인 테스트와 이전에 완료한 테스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력을 볼 수 있고 위에서부터 최근 테스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결과를 오른쪽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테이블 형태의 로그와 텍스트 형태의 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사용했던 설정값을 불러오거나 원클릭으로 재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HTTP 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 형태의 상세 테스트 로그입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별 테스트 성공, 실패 여부와 테스트 기간, 인풋, 아웃풋 데이터, 인스트루멘테이션 횟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릭할 경우 오른쪽 화면과 같이 해당 테스트 케이스의 어노멀리 유형, CVSS, 패킷 프레임, 필드 값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테이블 형태의 로그에서는 어노멀리가 포함된 패킷의 정보만 제공했지만 메인 로그에서는 테스트 시 발생한 모든 트래픽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는 디펜직스가 보낸 패킷이고 반대 방향의 화살표는 타겟이 보낸 패킷입니다. 해당 패킷들을 클릭하면 오른쪽 헬프 메뉴에서 패킷 프레임과 필드 정보가 표시됩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디펜직스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는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일 케이스가 발생했다면 페일 케이스만 단독으로 반복 재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디펜직스에서는 페일 케이스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리절트의 스태틱스틱에서 필터를 페일드로 선택하면 페일 케이스만 나타나게 되며 테스트 케이스 선택 후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재현 테스트를 위한 두 가지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메뉴는 현재 지정된 옵션을 사용해 즉시 테스트를 시작하는 방법이고 아래 메뉴는 해당 테스트 케이스만 선택하고 1번 베이직에서부터 테스트 설정을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메뉴를 사용해 재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다른 방법은 테스트 케이스 메뉴에서 페일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현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지정한 이후에는 런 컨트롤에서 반복 테스트를 위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루프 테스트 케이스는 지정된 테스트 케이스 중 마지막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한 후 다시 처음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여 무한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반복 테스트 옵션입니다. 리밋 테스트 케이스는 지정된 횟수만큼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한 후 전체 테스트를 종료하는 옵션입니다. 페일 케이스를 선택한 후 루프와 리밋 기능을 사용하면 페일 케이스를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 테스트에서 일정 횟수 이상 페일이 된다면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펑셔널 페일로 확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8번 리메디에이션 패키지는 페일 발생 시 개발자에게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Add a Test Result 버튼을 클릭하면 패키지로 생성할 테스트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Save Remediation 패키지를 클릭하면 해당 테스트 결과를 zip 압축 파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른 사용자의 디펜직스에서 임포트를 하게 된다면 해당 사용자도 똑같은 UI로 똑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메디에이션 기능을 통해 연구원 및 개발자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여 취약점 원인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디펜직스 사용 방법을 토대로 실제 디펜직스 사용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TWS라고 불리는 완전 무선 이어폰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LE 프로토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픈 스윗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고 테스트 스윗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윗 브라우저에서는 스위트와 관련된 프로토콜 세부 스펙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위트가 로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타겟과의 연결 설정입니다. 블루투스는 페어링이 필요한데 스캔 기능에서 대상을 찾고 페어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수많은 BLE 기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타겟 장비를 선택한 후 페어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디바이스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야 할 것은 호환성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토콜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메시지와 기능에 대해 타겟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런 컨트롤에서는 타임아웃을 설정합니다. 그 외 로gin과 인스트루멘테이션 등은 기본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개수에 따른 여러 형태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과 언리미티드를 사용해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1%, 2% 등의 샘플 테스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테스트 케이스 그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호환성 테스트에서 지원하는 항목들로 구성되며 그룹을 클릭하면 하위 그룹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하위 그룹은 해당 레이어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디폴트 테스트 케이스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위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테스트가 시작되면 실행 관련 여러 정보들이 표기됩니다. 전체 테스트 케이스와 실행한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현재 진행 중인 테스트 케이스의 번호와 실행 시간 관련 정보들이 표기됩니다. 스테이터스에는 진행 상황에 대해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SUT fail이라고 표시된다면 테스트 케이스가 fail로 처리됐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안에 있는 숫자는 인스트루멘테이션 실패 횟수입니다. 현재 169번 테스트 케이스에서 페일이 발생했으며 계속해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아 타겟의 서비스가 멈춘 후 복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겟이 복구되지 않으니 테스트를 멈춘 후 로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형태의 로그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별 성공 실패 여부와 테스트 진행 시간, 인스트루멘테이션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매우 많은 경우 필터 기능을 사용해 페일 케이스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메인 로그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가 매우 많은 메인 로그에서 해당 케이스를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메인 로그에서는 트래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중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어노멀리를 전송하는 메시지입니다. 클릭하면 세부 패킷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로그에서는 어노멀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패킷 또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로그를 보니 어노멀리 전송 이후 타겟에 응답이 없었으며 이후 정상적인 패킷인 인스트루멘테이션 전송에도 응답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일이 발생한다면 이 케이스를 다시 테스트하여 페일이 재현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스태틱 로그에서 지원하는 리런 테스트 기능을 사용해 재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값들은 이전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 페일 케이스인 169번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실패되었습니다. 1차 재현 테스트에서도 169번 테스트 케이스가 페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현 테스트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 테스트로 인해 타겟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169번 케이스가 아닌 다른 케이스를 진행했더라도 페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즉, 테스트를 하기 전에 타겟이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타겟을 재부팅하고 연결을 초기화하는 등의 초기 테스트와 동일한 환경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링을 제거하고 타겟을 재부팅했습니다. 다시 페어링을 연결합니다. 호환성 테스트를 하고 초기 테스트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타임아웃과 리트라이는 초기 테스트와 같은 값을 설정하고 이번에는 루프 기능을 사용해 반복 테스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루프를 체크하고 리밋 테스트 케이스를 20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69번 테스트 케이스를 20번 반복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테스트가 실패하고 인스트루멘테이션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라면 다시 테스트 환경을 원복하고 재현 테스트를 반복해야 하지만 데모 테스트이기 때문에 169번을 펑셔널 페일 케이스로 확정하고 문제 분석 및 수정을 위해 리메디에이션 패키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펜직스를 사용한 퍼징 테스트 운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퍼징 테스트를 진행하는 고객군을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OEM 같은 완제품 업계와 개발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완제품 회사의 퍼징 테스트 운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테스트를 계획하고 대상과의 연결 등 기본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디펜직스 데모를 보셨던 것과 같이 1번 베이직에서 대상과의 연결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후 1% 샘플 테스트를 통해 본격적인 퍼징 테스트에 앞서 테스트 관련 세부 설정 등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적절한 타임아웃을 지정해 오탐이나 미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선 통신의 경우 페일 케이스 발생 시 리트라이 횟수를 기본적인 1보다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의 하드웨어 리소스가 작은 경우 테스트 케이스 간 딜레이를 설정해 리소스 고갈로 인한 페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테스트 플랜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테스트 플랜은 앞으로 테스트 시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규칙과 시퀀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할 때 테스트를 시작 시 핸드폰을 재부팅하고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들을 종료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온오프하고 페어링을 삭제하고 다시 디펜직스에서 새로운 페어링 이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항상 호환성 테스트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등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플랜을 정확하게 설정한 이후 기본 테스트와 재현 테스트, 그리고 버그 픽스 이후 재테스트 등에서 항상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테스트 플랜 설정과 최적화 후에는 디폴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에서 페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테스트 결과를 리포트한 후에 테스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 테스트에서 페일이 발생한 경우 이 페일 케이스가 항상 재현되는 펑셔널 페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현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페일이 발생한 테스트만 단독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디펜직스의 런 컨트롤에서 루프 기능을 사용하여 반복 테스트를 설정하고 테스트 케이스에서 페일 케이스 한 개만 선택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펑셔널 페일로 확정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회 반복 테스트에서 15회 이상 페일이 발생한다면 펑셔널 페일로 설정한다 라는 등의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 펑셔널 페일 케이스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펑셔널 페일 케이스로 확정된 경우 디펜직스의 리메디에이션 패키지를 생성하고 개발자와 연구원에게 전달하여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발견된 페일 케이스가 모두 펑셔널 페일 케이스로 확정이 되었다면 문제를 수정을 요청하고 문제점 수정 이후 다시 디폴트 테스트를 통해 이전 페일 케이스가 재현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발견된 페일 케이스가 펑셔널 페일 케이스가 아니라면 해당 페일 케이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페일 케이스들은 단독 케이스를 실행할 경우 페일이 되진 않지만 앞에 있던 케이스의 영향으로 또는 특정 조건에 의해 페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페일 케이스도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항상 재현이 된다면 펑셔널 페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페일 케이스와 함께 이전에 있는 여러 개의 케이스를 포함하여 반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내부 기준 이상의 재현율을 보인다면 펑셔널 페일로 설정한 후 문제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페일이라고 판단될 경우 오탐임을 확인해주는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옵셔널하게 확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장 테스트는 익스터널 SNMP, 에이전트 인스트루멘테이션 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타겟의 시스템의 CPU, 메모리 등 리소스를 모니터링해서 유효할 정도로 부하가 증가한다고 할 때 페일로 확정할 수 있고 타겟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일 때 발생하는 특정 메시지가 찍힐 경우 페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겟 시스템에서의 특정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자동으로 디펜직스에서 패스 및 페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 수정 후 펑셔널 페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최종 보고를 통해 테스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개발사 기준에서 퍼징 테스트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사에서도 테스트 시작 전 테스트 플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디폴트가 아닌 1% 샘플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개발사는 기본 테스트보다 테스트 케이스를 줄인 샘플 케이스를 사용해
빠르게 문제를 찾고 이슈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샘플 테스트의 결과로 페일을 찾았다면 이 케이스가 펑셔널 페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펑셔널 페일 케이스의 문제점을 수정한 후 다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샘플 케이스를 몇 바퀴 돌린 후 페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상세한 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또는 디폴트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기본 테스트에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샘플과 마찬가지로 펑셔널 페일 케이스를 확정하고 문제를 수정합니다. 1에서 2회 정도 추가 테스트 후 발견된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디펜직스에 새롭게 추가된 프로토콜과 확장 기능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P29, UNR155와 같은 차량 업계의 규제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차량 전용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차량 전용 이더넷인 100베이스 T1과 1000베이스 T1의 퍼징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계층 중 피지컬 레이어는 미디어 컨버터를 통해 차량 전용 레이어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전용 이더넷 베이스의 SRP, GPTP, DOIP를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썸IP는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SRP는 맥 브릿지와 VLAN 브릿지의 동작을 정의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디펜직스는 멀티플 맥 레지스트레이션 프로토콜인 MMRP, 멀티플 스트림 레지스트레이션 프로토콜인 MSRP, 멀티플 VLAN 레지스트레이션 프로토콜인 MVRP와 마지막으로 스트림 레지스트레이션 프로토콜인 SRP의 퍼징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PTP는 차량 내 오디오, 비디오 브리징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정밀 시간 동기화 표준입니다. DOIP는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원격지의 차량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로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OBD2와 UDS의 단점을 보완하고 IP를 사용해 온라인 환경에서 차량 진단 및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토콜입니다. 디펜직스에서 직비 테스트 스윗이 출시되었습니다. 직비 프로토콜은 저속도 무선 개인 통신망 표준인 IEEE 802.15.4 표준을 포함한 저전력 무선 표준입니다. 잘 알려진 무선 프로토콜인 와이파이에 비해 대역폭은 낮지만 저전력의 낮은 비용, 빠른 응답 속도, 복잡한 망 구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최근 IoT의 확대로 인해 전구, 스위치, 콘센트, 센서 등의 직비 프로토콜이 사용되어 원격으로 전구와 스위치 등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비 프로토콜은 IEEE 802.15.4 표준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레이어,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서브 레이어, 디바이스 오브젝트,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디펜직스에서는 맥,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레이어를 대상으로 퍼징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크게 코디네이터라고 불리우는 허브와 라우터, 센서와 스위치, 전구 등과 같은 엔드 디바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펜직스는 전구와 같은 엔드 디바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며 코디네이터 장비를 대상으로 퍼징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업에서 퍼징 테스트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퍼징 테스트는 프로토콜당 기본 수십만 개에서 수천만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디펜직스는 매우 빠른 동작 시간을 제공하지만 그래도 프로토콜당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자들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테스트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퇴근 직후 타겟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여 시스템의 동작이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당자는 다음날 출근해서 테스트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황당해할 것입니다. 또한 짧게는 퇴근 후 출근까지 15시간 정도, 길게는 주말이나 연휴 기간 동안 테스트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노커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확장 도구입니다. 디펜직스의 익스터널 인스트루멘테이션에 연동하여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노커는 220V, 110V 등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합니다. 노커를 적용하면 퇴근 후 또는 주말과 연휴 동안 끊김없는 퍼징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긴 시간 동안 디펜직스 교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Q&A 기능 또는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